서방 불안하게 하는 러시아의 보이지 않는 무기. 영국 신문인 익스프레스는 서방의 적들이 아르한겔스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러시아 핵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해 나토 군사기지, 해군 수송대 및 중요한 해안 기반 시설에 특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썼습니다. 연구원 마이클 코프만에 따르면 아르한겔스크는 러시아가 건조한 잠수함 중 가장 유망한 핵 잠수함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매거진은 한 기사에서 오늘날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잠수함 5척 중 3척은 러시아 잠수함이고 나머지 2척은 미국산이라고 논평했는데요. 러시아의 프로젝트 885m 야센 M 잠수함은 30분 안에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잠수함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첨단 핵 잠수함은 시속 1700km에 해당하는 시속 6670마일의 속도로 비행하는 무적의 핵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므로 러시아 해군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월 러시아 국방부는 4척의 핵 잠수함인 프린스 포자르스키와 아르한겔스크와 마지막 디젤 엔진인 야센 비앙카를 태평양 함대 야쿠츠크와 라다에 동시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많은 미국 관리들을 우려하게 만든 무기 유형인 야센 M급 핵 잠수함을 쿠바에 배치했습니다. 미국과 나토 관계자들은 타잔과 같은 유형에 다른 야센급 잠수함의 능력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기간 동안 이러한 종류의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지만 첫 번째 잠수함은 세베로드빈스크라는 이름으로 2013년에야 취역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등장한 후 미 해군 해상 시스템 사령부의 잠수함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인 데이브 존슨 소장은 워싱턴이 가까운 미래의 야센급 핵무기에 특히 중점을 두는 어려운 적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후속 야센급 잠수함은 설계가 개선되어 야센 M급으로 통칭됩니다. 카잔 잠수함은 동급 최초의 잠수함으로 훨씬 더 작은 크기, 새로운 소나 시스템, 더 조용한 원자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센과 야센 M급 잠수함은 소음이 거의 없고 추적이 어렵고 중무기를 탑재해 지상과 해상의 표적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미국 관리들은 이러한 종류의 선박이 워싱턴의 잠수함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 해안에서 증가하는 선박의 존재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갈등 종식 이에 러시아와 행동 계획 발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평화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행동 계획을 러시아 대표들에게 전달해 2차 회의에서 실질적인 갈등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위스 평화 정상회의 1차 전체 회의에서 러시아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평화에 관심을 가졌다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평화가 세상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지속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유엔 헌장은 우리의 기초이며 모든 국가가 합의한 행동 계획이 테이블에 올려지면 이를 러시아 대표들에게 전달하여 두 번째 회의에서 분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위스 회의에 101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인 세계가 서로 반대되는 블록으로 분열되는 것을 피했다. 여기에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태평양, 북미 대표와 101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다극화 사회입니다. 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대표를 파견하지 않지만 행동과 말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평화 공식의 다음 단계에 대한 우리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협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철수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핵 안전, 식량 안보, 포로 및 추방자 석방 등 3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총리는 우리는 평화 공식의 초기 지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작업 과정에서 평화 공식의 각 지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안들이 예르마근 키예프가 제2차 평화 정상회담에 러시아 대표들을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합의한 공통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죠. 유엔 우크라이나 위한 평화적 해결책 희망.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거주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조정관인 데니스 브라운은 지난 몇 달 동안 분쟁이 확실히 증가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전쟁 중에 사이렌이 12번 울렸다. 12일 동안 폭발이 발생해 콕 씨의 일상생활이 자주 중단되었다. 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여사는 6월 15일과 1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대해 유엔이 참관인이자 청취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정의로운 평화를 희망한다며 내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세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코프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브라운은 교전으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과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 오늘날 전쟁 전 일자리의 30%가 사라졌고 빈곤율은 5%에서 25%로 증가했다. 14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 우크라이나 인구의 40%는 2024년까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주택 및 운송 부문, 에너지, 무역 및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2014년 국내 총생산은 10%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의 GDP는 거의 1/3으로 감소했습니다. 농업과 같은 중요 부문은 계속되는 분쟁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17만 31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의 지뢰가 만연해 있으며 2023년 노바 카코프카 댐 폭발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6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경작지가 관계용수 없이 방치되었죠. 국제구조위원회에 따르면 재건 및 복구 비용은 4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파르안 하크 유엔 대변인은 지구 최대의 다자기구는 유엔 헌장, 유엔 총회 관련 결의안,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르안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새 평화 제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유엔 헌장과 유엔 총회 관련 결의, 국제법 준수에 근거한 평화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키예프가 새로운 러시아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한 후 러시아가 즉각 휴전을 하고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협상 조건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중립, 비동맹 및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 평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란, 핵 능력 확대, 영국, 프랑스, 독일 신속히 비난.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은 국제원 자력기구가 이란이 이전에 두 곳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이란의 움직임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2015년 획기적인 합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포도로스와 나탄즈의 지하 농축시설 두 곳에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포도로 현장에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2개를 신속히 설치하는 한편 나탄즈 공장에도 설치할 계획이죠. 공동 성명에는 프랑스 외무부, 독일 및 그는 이란의 움직임이 2015년 합의로 정한 한계를 넘어섰던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우라늄 농축 능력을 다시 한번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하에 따르면 이란은 60%까지 우라늄을 농축하는 유일한 핵 없는 국가인 반면 대형 비축량의 우라늄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데 우라늄은 90%까지 농축되면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매슈 밀러는 성명에서 이하가 제공한 정보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이하와 즉시 협력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하에 따르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크게 강화했으며 현재 여러 개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테헤란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중국, 독일 등 그룹과 체결한 공동 종합 행동 계획 핵 협정에 따라 이슬람 공화국은 점차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이 획기적인 합의는
이란이 서방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가로 서방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액포안은 2018년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일방적으로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너졌습니다.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지금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달 초 이 안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작성한 이란이 찬성 20표, 기권 12표, 중국 및 러시아의 반대 2표로 이 기관과의 협력 부족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 나라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이 조치를 법적, 기술적, 정치적 근거가 없는 성급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나토 보고서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러시아 두렵게 한다고 주장, 러시아 전문가 단호하게 반박. 위는 몇 시간 전에 기기크에 게시된 주목할 만한 기사의 제목이며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고안된 새롭고 강력한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은 이 무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추가 변형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MIM-23 호크 대공 방어 단지입니다. 러시아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키예프는 또한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영구적인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단지를 소유하려는 욕구를 숨기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새로운 MIM-23 호크 단지에 러시아인들이 정말로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분석가 야보프 키릴이 발행한 일련의 기사에서 찾을 수 있죠. 전반적으로 수량 측면에서 MIM-23 호크는 현대화 수준이 불분명하여 다른 외국 방공 단지에 패합니다. 그러나 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전 세계의 모든 기존 MIM-23 호크 단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항공기가 이 단지 형태의 위협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4년 1월 중순 단지가 참전했다는 증거가 발표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방법에 관계없이 MIM-23 호크는 현대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대 항공기술로 작업할 때 효율성이 높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호크는 나토 국가의 주요 방공 시스템 중 하나였으며 특히 소련과 러시아인의 관심을 끌었는데, 즉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MIM-23 호크는 미국 레이시온사가 설계 개발한 중거리 대공 미사일 체계로 1960년부터 운용된 것으로 알려졌죠. MIM-23에는 일반적으로 4개의 레이더 스테이션, 6개의 발사대, 3개의 미사일, 1개의 플랫폼 및 기타 여러 지원 구성 요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방공 시스템에는 BCC 통제센터, PCP 정보 조정 및 데이터 처리 센터, 사격 통제 센터 및 M292 미사일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드니프로 강가에서 러시아 T-72 전차, 우크라이나 장갑차 포격으로 격파. 러시아 국방부는 드니프로 강우 안에서 우크라이나 보병 및 장갑차 집단을 격추하는 드니프로 전투단 소속 T-72B3M 전차 승무원을 보여주는 영상을 방금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 탱크 승무원은 정찰 아이프 운용자로부터 표적의 좌표를 받은 후 탱크는 조심스럽게 위장된 발사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위 좌표에 사격을 가했죠. 러시아 아이프는 탱크 포탄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탱크 본체에 적 아이프에 대처할 수 있는 수많은 장갑 케이지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탑에 들어가려면 러시아 전차 병사들이 장갑 케이지에 추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T-72B3는 T-72 주력 전차의 현대 버전으로 125mm 활강포, 강화된 장갑보, 가시열 조준기와 레이저 거리 측정 장치를 포함한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T-72B3M 버전은 향상된 엔진과 현대적인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더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자국 군인들이 노획한 우크라이나 T-72 전차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영상 속 러시아 전차 부대는 1인칭 아이프와 유사한 컨트롤러를 사용해 T-72를 조종했는데요. 포탑의 가시성은 매우 명확하며 표적이 보이면 발사할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두 번째 러시아 군인이 또 다른 리모컨으로 탱크를 조종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2명의 장교가 원격으로 탱크를 조종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한 명은 1인칭 시점에서 포탑을 제어하고 다른 한 명은 운전을 담당합니다. 군사 추적 사이트 오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소 6대의 우크라이나 T-72 탱크를 노획했다고 합니다. 현재 모스크바가 원격 조종 탱크를 최전선에 어떻게 배치할지는 불분명하지만 과거에는 가짜 지뢰 제거 임무에 원격 조종 탱크를 사용해왔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메시지 보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은 G7, G20, 브릭스 국가대표단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부르겐슈톡 리조트에서 열렸죠. 러시아는 분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참석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분쟁이 보다 건설적인 행사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 좀 더 의미 있고 기대되는 행사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대신 인도주의적, 반인도주의적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휴전 제안이 정상회담 참석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거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며칠 전 외무부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키예프가 국민투표를 실시한 5개 지역을 모두 러시아의 일부로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러시아가 휴전을 명령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으며 군사화, 탈라치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려면 이 모든 것이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런 다음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푸틴 대통령의 제안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일부 서방 지도자들에 의해 즉시 거부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서방의 반응에 대해 페스코프는 그것이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했는데 러시아는 스위스 회의의 초청을 받아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지난 3월 이 행사가 우크라이나의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젤렌스키 총리의 소위 평화 방안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평화회담 개최가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으며 러시아는 서방 세계가 공정한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결코 거부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뉴욕타임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비밀 평화 협정 초안 공개.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생한 첫 달 동안 이스탄불에서 모스크바와 키예프가 협상한 평화협정의 초안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폴란드는 이러한 제안이 우크라이나의 군축 해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데일리 신문은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조약 초안으로 추정되는 2022년 3월 17일자 문서 3개를 게재했습니다. 영어 버전은 뉴욕타임즈에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죠. 문서의 조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안보 보장을 대가로 영구적 중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중립국 지위에 어긋나는 어떤 군사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고 협정도 종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예프는 또한 크리미아를 러시아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하며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해당 지역에서 군대에 의해 파괴된 인프라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중장비 규모에 제한을 두었지만 러시아는 실제로 군대 감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뉴욕타임즈가 발행한 문서에는 특정 용어나 문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양측의 비판적인 메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주에는 크리미아를 러시아의 일부로 인정하거나 공식적으로 돈바스 공화국의 독립을 부여하려는 생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합의 초안은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익명의 고위 관리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회담에서 미국인들이 이를 일방적인 군축이라고 불렀다고 신문에 말했죠. 폴란드는 이번 합의가 이행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타임스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3월 나토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전했는데요. 3월 말에 작성된 두 번째 문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목록을 확대하고 크림 반도의 지위가 10에서 15년 내에 모스크바와 키예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인 내부 공동 성명으로 여겨집니다. 뉴욕타임스가 발행한 세 번째 문서는 2022년 4월 15일자 조약 협정 초안이라고 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의 대가로 영구적 중립국으로 남아야 하지만 EU에 가입하고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크리미아의 지위에 대한 결정이 연기되었는데 메모에 따르면 키예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다양한 국제기구에 제기된 일반적인 법적 불만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거나 나치 및 네오나치 선전을 금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 지원은 모든 안보 보증인의 공동 결정에 근거해서만 승인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뉴욕타임스는 이 요청이 키예프의 가장 큰 문제로 판명됐다고 주장하며 양측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회담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대표단 중 일부는 여전히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양측이 모스크바와 키예프에서 일반적으로 수락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조약 초안이 작성되어 우크라이나 대표단에 이니셜이 기재되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키예프가 그러한 해결책에 만족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아직 뉴욕타임스가 발행한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이 문서는 회담에 참석한 익명의 참석자들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러시아에 참여 없으면 우크라이나에 진정한 평화 없다.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서 스위스 부르겐스톡 리조트에서 연설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는 모스크바와 키이우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알 사우드 장관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측의 어려운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 사우드 외무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과정에는 러시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상보다 적은 인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최국의 최대 정치 정당도 정상회의에 반대하며 일부 참석국은 우크라이나가 조건을 완화하고 크렘린과 직접 협상할 것을 압박했죠. 따라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스위스 알프스 지역의 부르겐스톡에서 열린 정상회의가 러시아가 추구하는 갈등 목표를 포기하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일부는 이 회의가 우크라이나의 입지와 군대의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공동 선언 초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갈등을 언급하며 모든 측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초안의 조항들은 회의가 종료되는 6월 16일에 발표되기 전에 계속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측자들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의의 참석자 명단은 우크라이나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 주석 시진핑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표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갈등 종식을 중재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위스를 거쳐 선거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으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했죠. 분쟁 분석 단체 크라이시스 그룹의 전문가 리처드 고어는 이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의 역효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저는 일부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사전 조건 없이 러시아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안들이 예르마근 키이우가 러시아 대표를
두 번째 평화 정상회의에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는 공동 계획이 논의될 것이죠. 러시아, 루안스크 완전 통제에 대해 언급.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의원 빅토르 보돌은 러시아군이 한 달 반 내에 루안스크 지역의 크레민나 구역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보돌 의원은 루안스크를 완전히 장악한 후 러시아군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무장지대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미사일의 사거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5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낸다면 비무장지대는 500km가 될 것입니다. 보돌 의원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의 바흐무트를 포위하여 우크라이나군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돌 의원은 남부 군부의 부대가 바흐무트를 우회했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군사관측자 아나톨리 마리치가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비무장지대는 적의 전투 임무를 방해하기 위해 배치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치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러시아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비무장지대는 갈릴리해와 시리아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군이 통제하는 골란 고원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르키우를 장악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모스크바의 목표는 이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으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히마스 및 M270 미사일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드니프로 부대가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의 M14E 히마스, M270 에메라네스 발사대 및 2S1 그보즈디카 자주포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드니프로 주에서 많은 인력과 장비를 손실시켰습니다.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의 M270 시스템이 자포리자 지역 세첸코 마을 근처에서 어택즈 미사일을 발사 준비 중일 때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친화적 헤르손 지하 조직의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장티푸스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대 최전선에서 만연한 장티푸스 전염병의 직면. 출처에 따르면 6월 10일 현재 헤르손 및 주요 독립 영토방위 여단 123미,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34연대에서 62건의 장티푸스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그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출처는 전염병 확산이 매우 심각하며 6월 10일 현재 26명의 병사가 장티푸스로 진단받았고 3일 후 발병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건부의 남부 지역 임상군사의료센터 및 오데사 지역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의 직원들이 군사행정본부 대표 및 군 당국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감염의 원천은 해안 지역의 지역 급수 시스템에서 나온 물로 드니프로 강 오른쪽 2개 있는 정착지 근처의 급수 시스템도 위험에 처해 있죠. 안토나 소보, 다차 및 토미나 방카 벨렉 디프레스 쿠미도 전염병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군도 전장에서 전염병 발생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023년 말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하르키우 지역의 쿠피안스크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의 여러 부대에서 발생한 쥐열병 발생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질병은 쥐의 배설물을 흡입하거나 쥐 배설물이 있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 이 질병의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저혈압, 출혈, 구토, 누통 및 배뇨 곤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기관은 쥐열병이 러시아 병사의 전투 능력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평가했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쥐와 함께 살 때 말라리아, 야토병, 황달성 렙토스피라증 및 한타 바이러스 질병과 같은 많은 질병에 걸릴 수 있죠. 그 상황은 2차 세계대전에서 전장이 쓰레기와 부패한 시체로 가득 차 쥐가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했던 때와 유사합니다. 쥐는 병사들이 휴식을 취할 때 밤에 활발하게 활동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새로운 전투 장비의 당황.
불가리아 군사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북부 병사들이 최신 152mm 자주포인 말바를 사용하여 하르키우 지역의 우크라이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말바포를 사용하여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말바 152mm 자주포가 최전선에 등장한 것은 서방 시스템과 맞서 싸우기 위해 러시아군에게 적시에 추가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러시아 텔레비전은 2023년에 이 자주포에 대한 희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군사포럼 아미 2023에서 러시아군을 위한 첨단 자주포 생산 및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2023년 10월 26일 러시아 언론은 첫 번째 말바 자주포가 러시아군에 인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텍 그룹의 산업 책임자인 베안 오스데브는 8륜 바즈 66,127 셰시가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말바가 전투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발사 후 신속하게 철수하여 최전선에서 차량의 방어율을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러시아의 투에스-43 말바 휠 자주포는 병사의 생명을 보호하는 설계와 기동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덕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테스트하면 제조업체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품을 개선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전투 조건에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전투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시뮬레이션된 시험 조건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약점이나 오류를 식별하고 운용 병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동성은 포병의 열쇠입니다. 말바는 러시아 최초의 휠 기반 자주포로 신속하게 배치 위치로 이동하여 발사 후 철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말바는 러시아군의 동일 구경 152mm 자주포 엠스터S보다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이 새로운 전투 차량은 시속 80km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연료 보급 없이 1000km를 연속으로 주행할 수 있어 엠스터S보다 2배 이상 멀리 이동할 수 있는데요. 말바의 사거리는 최신 정밀 유도 포탄 2K25 크라스노포를 사용할 때 최대 43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대 분당 7발의 발사 속도와 수십 개의 포탄을 휴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투에스-43 말바는 최전선에서 강력한 무기이죠. 말바는 정확도, 사거리, 발사 속도 및 기동성으로 유명하여 기동 포병 지원에 이상적인 무기가 됩니다.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을 두려워한 대부분의 러시아인들.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6월 15일 러시아의 로이터 방송은 6월 14일에 발표된 보고서를 인용하여 연구그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57%가 향후 5에서 10년 내에 전 세계적인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3%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30세에서 59세 사이에 고학력자 및 온라인 뉴스를 자주 시청하는 사람들은 낮은 학력과 수입을 가진 사람들보다 전 세계적인 갈등 가능성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에 참여한 1617명 중 약 10중 7은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적인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전쟁 가능성이 있는 양측이라고 보았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및 발트의 국가들은 미국의 잠재적 동맹국으로 인식되었으며 러시아의 동맹국으로는 중국, 벨라루스, 이란, 북한, 인도, 카자흐스탄이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단 10%만이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적인 갈등에서 러시아의 잠재적적으로 생각했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러시아 또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맹이 전 세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6%만이 미국과 서방 집단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18%는 어느 쪽도 승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2년 우크라이나 갈등이 시작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인 갈등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서방의 개입이 전 세계적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승리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부 관료와 분석가들은 나토와 유럽연합의 참여로 인해 이미 세계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5월 9일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제1차 전승기념일 및 2024년 제1차 전승기념일 퍼레이드에서 모스크바가 전 세계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 군대가 항상 경계하고 있으며 국가의 주권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죠.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에 굴복하지 말라고 긴급 촉구. 프랑스 6월 15일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끝내기 위한 과정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초대받지 못해 크렘린은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여겼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화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전투를 끝내기 위한 합의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은 키이우의 병력 부족과 무기 부족에 직면한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시기에 열렸습니다. 며칠 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매월 최소 5만 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밝혔으며 모스크바는 이에 비해 훨씬 적은 비율의 손실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과 다른 서방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승리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토가 갈등에 더 깊이 개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훈련관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는 또한 나토 회원국들이 언제든지 군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서방 지도자들이 2022년 3월 모스크바와 키이우 간에 예정된 평화협정을 파기했으며 이는 전쟁이 시작된 지 몇 주 만에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월 15일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폴란드 지도자들이 이스탄불에서 협상된 2022년 평화협정 해체를 보고 경각심을 느꼈다고 보도했죠.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제안한 조약 문서를 포함해 협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3개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안보 보장을 대가로 영구적인 중립을 약속하겠다는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관리들이 이를 우크라이나의 일방적 군비 축소로 간주하여 계획을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6월 14일 푸틴 대통령은 키이우가 러시아 일부로 합병되기를 원했던 5개 지역을 포함한 몇 가지 조건에 동의한다면 모스크바가 즉시 휴전하고 평화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을 즉각 거부하며 이를 최후 통첩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소유의 대형 자산 19개를 여름에 경매에 붙일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판매하려는 자산에는 키이우의 14층 복합단지인 호텔 우크라이나, 유명 쇼핑몰인 오션플라자, 유럽 최대의 타이탄 채굴 및 화학회사인 유티스 마이닝 앤드 케미컬 컴퍼니가 포함됩니다. 호텔 우크라이나는 방공호와 헬기장이 있는 4성급 호텔로 시작가는 2천만 파운드입니다.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고급 호텔은 손실을 보고 있으며 약 80만 파운드의 빚을 지고 있죠. 키이우는 외국 투자자들이 호텔 우크라이나의 잠재력을 보고 갈등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러한 공공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 올렉산드르 소보레프는 예산이 경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보레프 차관은 우리는 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군대를 지원하며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국방 예산에서 약 49억 달러가 부족합니다. 키이우는 공공자산 매각을 통해 2024년 말까지 8천만 파운드를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의 목표는 100개의 국영 기업만 남기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공자산의 민영화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기업이 문을 닫게 된 갈등 상황에서 더 많은 세수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분기 우크라이나의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동맹국과 만난 후 공공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양측은 EU은행의 지원을 받아
키이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 약 5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독일 지도자는 베를린이 우크라이나에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면 더 큰 재건 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덴마크,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독일이 추가로 100개의 방공 미사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는 러시아가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로 큰 도시 하르키우를 공격하면서 크게 증가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 가능한 한 빨리 타협하고 평화 협상 시작 촉구 중국. 6월 14일 러시아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중국의 유엔 상임 대표 대리 칭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타협하고 가능한 한 빨리 평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칭상은 차이나 타임즈의 무기는 갈등을 끝낼 수 있지만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갈등 당사자들이 정치적 의지를 발휘하고 함께 평화 협상을 시작하여 휴전과 군사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칭상은 또한 국제사회가 평화와 인도주의를 우선시하고 평화와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대립을 피하고 위기의 부정적인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며 정치적 해결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칭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모든 당사자와 긴밀히 접촉하며 협상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촉진하며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죠. 칭상은 또한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을 지지한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칭상은 중국이 평화를 촉구하고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분쟁에서 어느 쪽에도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중 용도의 상품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죠. 칭상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원칙을 준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계가 제3자에 대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은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았는데요. 칭상은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중국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6월 15일 스위스에서 시작된 평화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인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모든 당사자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평화 계획에 대해 공정하게 논의하는 국제평화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죠. 중국이 스위스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실패했음을 나타내며 러시아의 불참은 회담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줍니다.